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저희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은 전쟁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전쟁 이야기를 해주는 저희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맞죠? 저희는 전쟁이 없기 위해서 전쟁을 연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거를 공부해야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박사님, 방종관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일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클라우즈위츠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근데 이거 솔직히 간단히 말하면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법보다 주먹이다, 정치보다 주먹이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말로 안 되니까 폭력으로 해결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건 두 나라 간의 힘의 격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격차라 폭력을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절사적으로 싸워서 내가 이겼지만 상대는 죽고 나는 뭐 피를 흘리며 서 있다. 이건 이긴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딴 사람을 또 패거나 그 틈에 다른 사람이 공격해 오는 거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을 때 전쟁이 납니다. 명분이야 정말 아무거나 다 잡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간에 힘의 격차가 그 정도로 날 때 또는 전술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그 정도의 힘의 격차에 의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전쟁이 납니다. 혹은 그렇게 착각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전쟁의 이제 시발점으로 보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던 투키디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 아테네가 이제 군격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스파르타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은 국제 질서는, 우리 가정은 언론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제 질서는 유엔이라든가 저런 국가가 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라는 게 국제 정치학자들이 보는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안전을 추구한다는 거죠. 국가가 생존하기를 원하고 그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게, 국민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게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강해지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쟁이 격화되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전쟁이 발생한다는 게 국제 정치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전쟁이라는 그 책을 쓴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국제정치학자가 15세기부터 세계 패권이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15세기 이후부터 16번 패권이 바뀌었답니다. 그런데 16번 바뀌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귀결된 것이 12번. 전쟁이 아니고 평화롭게 패권이 전환된 것이 4번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국제 정치라는 그 국가와 국가의 문제 또는 국제 정치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가끔씩 이게 인간 사회 또는 가정과 혼돈해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선과 악,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엄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강한 나라, 약한 나라만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상 전쟁이 인류 역사와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참혹하고 우리가 피해야 되고 예방해야 될 것이긴 하나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래도 이건 굉장히 정당한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인지. 근데 사실상 막상 전쟁을 시작하는 모든 나라들은 정당한 명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힘과 폭력, 전쟁은 폭력이잖아요. 폭력으로 물을 해결한다는 게 정당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폭력이란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재판장에 가보시면 판결에 순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다들 억울하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폭력으로, 더욱이 국가라는 굉장히 이런 큰 카테고리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게 희생 없이, 억울함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전쟁이 있다는 거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게 거짓말이야, 당신이 잘못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소한 핑계로 전쟁을 개시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다 정당한 전쟁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오히려 상대를 더 탄압하고 학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왜 사람들이 전쟁을 정당하다고 믿을까, 여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역사는 맞아요. 실제 현상이니까 맞아요.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정말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단어에 보면요. 전쟁의 정당성, 네. 그리고 전쟁에서의 정당성. 그러니까 전쟁의 정당성은 뭐냐면 전쟁을 통상 시작할 때 이것이 침략 전쟁이냐, 네.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전쟁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침략 전쟁은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것이죠. 네.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전쟁, 그건 당연히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당연히 정당성이 없는 없죠. 거죠. 두 번째는 전쟁에서의 정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뭐 민간인 피해라든가 또 인도주의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전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하고 왜곡을 하고 가짜 뉴스를 전파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이거는 정당한 거야, 이건 부정당한 거야라고 자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더라도 정말 정당성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주권자들, 일반 국민 이런 분들이 전쟁에 대해서, 군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적겠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이란 무엇이고 또 군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말 생각하는 군인이 돼야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군인들이 됐을 때 전쟁의 정당성과 전쟁에서의 정당성도 같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일으킬까 봐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말씀하신 그런 노력은 인류의 노력이에요. 정당한 방향의 노력인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된 게 없어요. 과거에 나폴레옹 전쟁 났을 때 혁명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고, 과거와 같이 영주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참여하는 병사가 아니고 용병도 아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 그야말로 전쟁의 불가피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더해요. 민주화된 군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요거는 좀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와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보면 그래도 뭐 포로 학살이라든가 양민 학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민주화된 군대가 확실히 덜하죠. 네.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더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쟁이 좀 극한 상황으로 온다거나 어떤 극한적인 상황으로 갔을 때는 이게 또 소용이 없어요. 네. 오히려 굉장히 전문화되고 직업화되고 굉장히 어떤 규율이 강한 군대만이 그나마 그런 짓을 덜 하더라.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다. 교리 이제 통상적으로 군인들의 행동 지침을 그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리에 보면은 전체주의적인 국가하고 또 서방 세계 민주화된 서방 세계의 군대 교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의 작전을 수행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살상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서방 세계의 군대 교리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라고 돼 있고 민간인을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간인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잘 되고 규율이 엄한 군대일수록 전쟁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교리가 확실한 것은 이 민주 군대가 그렇습니다. 더 규율이 엄격하다. 그건 명확합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또 제가 배우고 싶어서 궁금해서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정당성에서 보면 예. 침략 전쟁은 그 어떤 대의 명분이 있어도 안 되죠. 정당하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위 전쟁은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전쟁들에서 보면 침략을 당했을 때 맞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하면서 재침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재침략이라는 단어는 애매합니다만 그것은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아닐까요?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네. 있는 겁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은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돼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의 과정을 거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선후 관계,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네. 식으로 이 시점에서 보면 반드시 A라는 국가가 정당성이 있지만은 네. 시간을 돌려서 저 시점에서 보면 B라는 국가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그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어느 국가는 정당성이 확실하다, 어느 국가는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고 할 때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당성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누가 침략자냐고 했을 때는 네. 정말 기준이 애매해요. 네. 선제 공격을 한 쪽이 그럼 침략자냐? 네.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은 양쪽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다가 나는데 약한 쪽이 이거 틀림없이 전쟁이 날 테니까 차라리 선제 공격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은 이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제 공격을 당했다. 항상 보면 자기가 선제 공격했다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뭐 어떤 짓을 해서든지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한다. 뭐 노구교 사건도 그렇고 뭐 그 전에 히틀러가 폴란드에서 무슨 자작극 벌렸던 것도 그렇고 언제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내적인 정당성을 던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자예요라고 하는 것이지 전쟁이 나는 데서 누가 침략자냐 아니냐를 물론 명확한 경우도 있죠. 뭐 아메리카 인디언 살고 있는데 배 타고 건너왔으면 이게 침략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그 심리적, 철학적이지 디테일하게 선제 공격자니까 당신이 나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분쟁과 테러와 뭐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평화의 시대가 꽤나 오랜 시간 좀 지속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의 느낌은요. 네. 다시 전쟁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전쟁은 과거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죠. 그 정말 학자들이 그런 고민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데이터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최근에 한 50년 동안 냉전 이후에
20세기의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1990년대였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실제로 전쟁이 거의 횟수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네. 가장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분쟁이 국제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경우가 급격히 그래프가 올라갔습니다. 그 데이터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 그래프가 내려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녹색 그 실선이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기 직전에 그 낮은 부분, 그 부분이 1990년대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토라는 그걸 병합하는 목적으로 한 전쟁이 유럽에서 최초로 일어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실질적으로는 1945년에 끝났는데 네. 70년이 지난 시점에 70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 영토의 그 변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서유럽 역사,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대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가 하나 있죠. 네. 개발도상국가. 그러니까 유럽은 서방 세계의 가장 선진화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지역이죠. 네. 그런데 흔히 이 적도 부근과 그 밑에 부분을 통상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쪽 중동을 포함해서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얼마든지 전쟁이 있어 왔다. 근데 너희들은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한번 일어났다고 마치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실제로 제3세계 국가들 중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 너희들만 지구냐? 이 그렇죠. 지구에는 항상 분쟁이 그렇죠. 있어 왔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방금 하신 얘기의 연장선인데, 그러니까 과거를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한 원인이 뭐냐? A, B, C다. 네. 그럼 A, B, C가 없어지면 전쟁이 안 나겠구나. 네. 라는 해석을 많이 하는, 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19세기의 전쟁은 대부분 강대국의 제국주의 때문에 났다. 그럼 제국주의가 없어지면 전쟁이 안 나겠구나. 네. 무슨 식민지 쟁탈전이 식민지가 없어지면 네. 전쟁이 안 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식민지 쟁탈전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갈등이 집단화되고 집단화된 것이 전쟁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A라는 요인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전쟁이 안 날 거다가 아니라 A라는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어떤 분출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게 역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만 없어지면 이런 얘기를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무수히 들었을 거예요. 누구만 없으면 뭐만 없으면 정말 전쟁이 안 나냐는 거죠. 그거는 표면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이프가 있는데 안에서 엄청나게 센 물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면서 흘러요. 약한 부분이 터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있는 이상은 파이프는 어디서든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왜 터졌지? 아, 내가 좀 만져서 터졌구나. 안 만지면 이제 안 터지겠지. 터지죠. 예. 비가 와서 녹이 쓸어서 터졌네? 방수 처리를 하면 안 터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역동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술, 어떤 새로운 국제 구조가 만들어질 때 어떤 부분이 고리가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사실 전에 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납하고 이집트 이스라엘 수장들이 노벨 평화상 받을 때 이제 안 날 거라고 생각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세워질 때 이제는 안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더 잔혹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중동 전쟁 중에서 지금 가장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유럽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은 이후에 사실 1년 이상의 지금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그 전쟁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스라엘 전격 침공을 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를 이제 공격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중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네. 국제 지금 전쟁 상황에서 어떠한 돌발 변수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10월 7일 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약 한 최대 한 3개월 정도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휴전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거나 일단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국내의 전쟁에 대한 지지도, 국제사회에서 지상작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도, 이런 지지도가 전쟁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지지도는 또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은 전쟁에서 발생하는 사상자, 이스라엘 군의 병사들의 장병들의 사상자,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오는 민간인들의 사상자,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지 여론은 법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관계가 쭉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걸 봤을 때, 또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석 달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얘기였는 줄만 알았던 전쟁들이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정리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음 전쟁으로 이 대만 해협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세계 모든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은 이게 중국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만 해협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 대만이 이제 중국에 병합됐을 때에 이게 거의 필리핀 근해까지 중국의 영향력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일본을 위시해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 전체, 심지어 호주까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국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지구의 반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이 대만에 갖고 있는 입장 어떻습니까? 중국은 물론 하나의 대만, 이것처럼 확실한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의 나라인데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역사를 가지고 이게 누구 땅입니다, 이게 누구의 소유입니다, 이런 거를 판정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대만은 오랫동안 중국의 영토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니었던 시절이 훨씬 많았죠. 명나라가 망할 때 명나라 유민들이 대만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정성공이라고. 그래서 일설에는 우리 옛날에 정감록 보면 정도령이 온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정성공이 대만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가 와전돼 가지고 뭐 정도령이 됐다는 설도 있어요. 그만큼 대만에 중국인이 들어가서 정부를 세운 건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는데 이때도 굉장히 일부분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공 그 정시황조를 토벌해야 되니까 청나라가 또 뒤어 들어가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독부 같은 걸 세워서 통치를 하는데 그때도 산악부족들은 거의 자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체적인 지배를 받게 됐던 건 오히려 일본군이 들어가서 지배하게 되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때 반란이 일어나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국共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패하면서 중국의 인구가 대거 대만으로 유입되면서 지금 대만의 주도 세력처럼 돼버렸죠. 아무튼 간에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중국을 회복하는 거는 뭐 중국 사람들의 권리고 생각이니까 말릴 수는 없는데 그 하나라는 게 생각보다 그 안에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 이념적 걸림돌, 역사적 걸림돌, 인종적 걸림돌이 꽤 있는 것이 타이완이란 겁니다. 앞서서 우리 전쟁의 정당성으로서 이 침략이 들어오면 자주국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만도 계속 중국의 침략이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가 계속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만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중국과 대만의 국력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 약자가 그럴 경우에 시도하는 방법이 비대칭전입니다. 비대칭전. 그래서 강자의 약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노리면서 자신의 이제 비교 우위의 그 능력을 가지고 강자의 약점을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자기가 상당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경우에 비대칭전을 지금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군사적 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대만의 군사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야, 우리도 중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그 3월 달에 2022년도 3월 달에 대만의 국방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비대칭전으로서 러시아의 침략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총통도 비대칭전 수행 능력을 우리는 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도 국방 전략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대만의 비대칭전 수행 능력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 전략서에. 네. 그래서 대만이 발전시키고 있는 무기 체계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군함을 타고 건너오지 않겠습니다. 상륙 작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만은 큰 함정을 다 건조 계획을 몇 년 전부터 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1000톤 미만의 아주 빠른 고속의 스텔스 기능을 가진 고속 초계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타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초계함을 만들어내고 저기 있는 그 저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수상함보다는 잠수함. 그래서 하이쿤이라 그러는데 지금 2,500톤에서 한 3,000톤 되는 저 잠수함을 원래 진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잠수함을 여러 척 이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사일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개발하는 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고 미국의 요청해서 하푼 그 지대함 미사일을 수백 발을 도입을 지금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대만에 지원하는 무기 체계도 뭐 제블린, 우크라이나 위력을 발휘했던 제블린, 그다음에 에이브람스 전차, 뭐 F-16 바이퍼 이런 무기 체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도 이게 생산 능력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지원해줘야 되고 또 냉전 이후에 평화로운 시기에 생산 라인을 워낙 줄여놔가지고 네. 원하는 시기에 계약은 했는데 못 주고 있는 무기 체계가 9종류에 25조 원어치를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 의회에서 대만의 지금 위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무기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도 도저히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형태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계약이 됐는데 생산 능력이 못 따라와서 도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진짜 모두의 우려대로 이 중국과 대만이 충돌이 일어나서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네.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여러 싱크탱크에서 워게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들 이렇게 해서 상호 워게임을 딱 해보니까 대만도 자체적으로 워게임을 해봤죠. 그런데 대체적인 평가는 대만 단독으로는 2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 2주 이상.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해군력, 공군력이 지원되면은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대만의 지금 기본 전략은 뭐냐 하면은 미국과 일본의 해 공군력이 지원될 때까지 일단 버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비대칭적인 어떤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해 공군력이 지원되더라도 전쟁의 결과에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전함도 수십 척, 항공기도 수백 척, 인적 손실도 거의 뭐 몇천 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인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워게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아니 참 그쪽은 우려스럽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군의 배치를 보면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주요 전력들은 뭐냐면 해군력, 공군력, 해병대입니다.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전력은 지상군 병력이죠. 그래서 태평양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국의 병력을 보면 한반도에 있는 지상군이 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원하는 지역에 투입돼야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직 유엔군 사령관 또 연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밝히는 의견에 의하면은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하면은 한반도 지역에 있는 주한 미군들이 그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반도에 우리의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입장을 정할 것이고 미군에도 그렇게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경우가 대만 해협의 전쟁이 한반도에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이 대한해협 쪽으로 만약에 움직이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사일로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지 않을까요? 가능성 있죠. 두 번째,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서 주한미군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도발을 하라고 부추길 수 있죠. 발목을 잡게 할 수 있죠. 발목을 잡게 할 수 있죠. 세 번째, 김정은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도발을 할 수 있겠죠. 네. 나중에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만 해협의 문제가 한반도의 안보 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대만 해협에 만약에 그런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전에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과 그 이후의 안보 지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그 시민들이 야, 드디어 뭔가 해결되나 보다 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시퍼렇게 날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긁는 거 아니야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대만 해협도 참 걱정인데요. 이 외에도 사실 남중국해 자체가 시한폭탄 같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안 날 거야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제일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정말 실현성이 있든 없든 네. 모든 구멍을 다 예상하고 모든 구멍에 다 대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네. 전쟁을 방지하는 최고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을 들자면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러시아는 1차 산업 위주고 자원 위주 경제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가동하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는 건 세계와 수출 수입이 얽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존재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세계 경제가 마비되면 중국도 같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국제적인, 그러니까 동남아, 한국, 일본, 중국하고 얽힌다는 건 태평양을 끼고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 집단적인 방위 체제의 가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게 금융으로 세계나 관련을 많이 맺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쿼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쪽 지역이 이미 현실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라든가 대만 해협에서 문제가 지상군의 충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해군력과 충돌이 되게 되는데 지상군의 전력차와 해군력의 전력차는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이 전 세계 항공모함을 다 상대할 수 있다. 그만큼 해군력의 격차가 크고 지금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 이런 거 자꾸 개발하는 것도 항모를 바다에서 해치울 수 있다라는 그 타겟을 아니 그 명분을 노리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항모 전단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면 바다에서 미 해군의 이 압도적인 우위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지금 중국의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지상전이 아니라 해군 전력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한국, 일본을 위시해서 이 동남아 국가들이 감정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토에 비해서는 어떤 연합 방위전선이라는 게 집단 방위 체제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서 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과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그것이 중국이 남중국해라든가 대만 쪽에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어떤 명분이 이유가 하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쿼드라든가 이런 쪽을 협력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정말 현실적으로 남중국해나 대만에서 충돌할 위협이 높아진다면 이 쿼드라든가 동남아의 집단 안보 체제도 급속히 강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장기적으로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동중국해를 건드린다는 거는 진짜 일본과 한국을 위시한 이 무역 국가들의 턱 밑에 칼을 꽂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안보의 중요성은 각 국가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중국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에 프랑스와 영국 군함들도 자유의 항해 작전이라는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항해 작전이 뭐냐면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섬이라든가 인공섬을 기준으로 해서 12해리, 네. 킬로미터로 따지면 한 20km 범위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15년부터 미국이 군함들이 그 지역을 들어가서 막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항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을 대비 안 해서 벌어지는 전쟁도 있었지만 우발적 전쟁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미국은 이런 전쟁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실 모든 전쟁이 시작할 땐 다 우발적으로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말하면 우발적 이유라는 건 없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 우발적인데 보통은 그런 일이 전쟁이 안 났죠. 그 신문에도 안 나요. 물론 실제로 우발적 전쟁이 나는 경우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쟁이라는 건 국가의 어떤 총력 체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발적 전쟁이 나면 오래도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우발적 전쟁보다는 전쟁이 날 베이스가 있느냐. 근데 지금 이제 한참 미국과 중국, 대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나면서 미국의 어떤 전쟁 억지력, 세계의 경찰이라는 지위 자체가 약화되고 있으니까 이제 우발적 충돌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원래는 그 밑에 화약고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냉전이 끝난 뒤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왔는데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이게 그게 끝나는 시대가 왔어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게 군사비 지원을 요구했던 것이 나토가 처음 생길 때부터 군사비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어요. 맞아요. 미국이 그걸 해주는 대가로 유럽이 경제 부흥에 재정을 투여할 수 있었고 미국이 안보를 도와주니까 미국에 대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 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관계였죠. 국제 관계라는 건 한쪽이 세다고 해서 너 꿇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기브 앤드 테이크가 만들어지면서 온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구조를 잘 몰랐던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나토에서 미군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러면 미국이 그냥 힘으로 누르는구나라고 생각하냐. 사실은 그런 윈윈 관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도 우리 돈 그만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요 바뀌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갭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다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물음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계가 다시 집단 안보 체제로 간다. 지금 쿼드든 나토든 재무장이든 다만 이것이 완성되는 과정이 못돼도 20-30년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때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미국이 여러 전쟁에 동시에 대비할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국제 정치 측면을 다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이제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은 군사 전략상 두 개 지역의 전쟁이 동시에 발발하더라도 두 개 지역에서 승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 왔습니다. 이 전략을 윈윈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군사력을 투입해서 동시에 우리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딱 수립해 놨습니다. 근데 냉전이 붕괴되고 나서 군사비를 국방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야 그건 너무 낭비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윈 홀드 윈 전략. 다시 말해서
한쪽에서 전쟁 두 개 동시에 일어나면 한쪽은 승리하고 한쪽은 그냥 저지하거나 방어하는 수준에서 있다가 이쪽 전쟁 끝나면은 마무리해서 승리한다. 이게 윈 홀드 윈 전략입니다. 이게 클린턴 행정부 때 1993년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었죠. 야, 그럼 미국이 경찰로서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이 있으니까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90년대 말에, 97년도에 윈 전략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전략이 또 바뀝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원 플러스 전략으로 바뀝니다. 이 원 플러스 전략은 뭐냐면은 한 곳의 전장에서는 승리한다. 근데 한 곳의 전장에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전쟁을 억제한다. 이겁니다. 억제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통틀어서 보면은 두 군데 이상의 전쟁에서 두 군데에서 전면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준을 보면 원 플러스 전략이 맞죠. 지금의 상황을 대비시켜서 보면은 미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중동에 지금 대부분 많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확전을 억제하고 있죠. 이건 원 플러스에서 플러스 작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전면 전쟁을 그럼 있느냐? 그건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만 대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분명한 것은 두 개 전장 지역에서 전면 전쟁이 발발하면 이것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군사력은 분명히 부족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지금 두 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대만이라든가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3개, 4개로 정말 전면 전쟁으로 확대되면은 미국의 지원 능력은 사실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승리 가능성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미국이 지금 냉전 시대와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은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만약에 유사시에 정말 전쟁이 불행하게도 발생하더라도 해 공군력 위주로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력은 주한 미군이 들어와 있는 병력 이상의 지상 전력이 들어오기는 미국의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하게 방향성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중국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는 것이 그냥 미국이 힘이 세서 깡패여서 이런 게 아니고 냉전 체제에는 국지전이라는 것도 다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냉전적인 구조를 갖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이 들어오고 자본주의 국가의 지원이 들어간다 해서 모든 게 대리전쟁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 미국이 뭐 원 플러스든 뭐 원원이든 하는 이유는 전쟁이 두 종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이 세계 정세를 뒤흔들 수 있고 또는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면 그런 같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과 그야말로 물론 순수한 의미의 지금 국지전이라는 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상대적으로 사실 지금 수단 내전 같은 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일국적인 요소가 강한 전쟁에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약해졌거나 달라졌다라는 부분보다도 세계 정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셨는데 반대로 거기 났기 때문에 중국도 또 전쟁을 일으키기 더 힘들어진 요인도 있어요. 천하의 미국과 러시아의 군수시설을 다 가동해도 한 군데 전쟁에 지금 무기를 못 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아무리 나라가 크고 하더라도 대만을 일주일, 2주일 내에 점령하기 전에는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않고 이 전쟁 마무리에다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러시아가 북한에 손 벌릴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지금까지. 그리고 주지는 않을 거지만 심지어 무슨 재래식 포탄 얻어간다고 인공위성 기술 준다는 그런 황당한, 실제로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면 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옛날의 냉전 체제만큼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로
각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렇습니다.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방 예산을 다 더해서 통계를 내는 데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입니다. 해마다 그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통계를 보면요. 90년대 중반에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방 예산을 다 통틀어서 봤더니 1조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러프하게. 대략 보면은 약 1조 달러 정도가 됐는데 지금 2022년도 통계, 2022년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다 합쳤더니 2조 2천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와. 2배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90년대 중반보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2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곡선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차지하는 국방 예산이 이 2조 2천억 달러 중에 8,770억 달러로서 40%를 차지하고 예. 옛날보다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미국의 국방비가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은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까지 합쳐도 합쳐서?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 중국은 어느 정도냐? 중국은 14% 정도가 됩니다. 14%에서 15% 정도, 16%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의 국방 예산은 사실은 서방 측에서 보기에는 미국의 싱크탱크는 숨겨진 예산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공개된 예산만으로도 일본, 우리나라, 러시아, 인도, 대만까지 합친 국방비보다 많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총 31개 나토 국가가 있는데요.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는 7개 국가였습니다. 7개 국가, 31개 국가 중에 7개 국가만 자기들의 GDP를 2% 이상을 국방비에 쓴 거죠. 작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7개 국가에서 11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이제 23년도 통계를 딱 내보면은 독일, 프랑스가 포함될 겁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독일하고 프랑스가 2%가 안 됐다는 거죠. 1.9%. 그러니까 이게 국가 순위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합하면 절반이 넘어요. 유럽에서. 예, 그러니까 유럽이 얼마나 군비를 소홀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군비 예산도 계속해서 높이고 그러면 모두가 다 이렇게 강해지면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하면 안 나는지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가만히 각자 내버려 두자 했더니 나고, 그러니까 집단 안보 체제로 가자고 했더니 안 나는 것 같다가 더 크게 나고, 그래서 전쟁 총량의 법칙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좀 현실적인 분은 내 인생 중에나 나지 마라. 이렇게 살아온 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예요. 역사적으로 한 세대 이상, 60년 이상 가는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냉전 끝나고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이제 집단 안보 체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것이 더 큰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한 30년간은 집단 안보 체제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너무나도 슬픈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 네. 이제 딱 70년 좀 지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분들이 이 전쟁을 막아 오셨는데 그게 유통기한이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배우고 꼭 전달해서 그 교훈을 잊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권종관 연구원님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가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음 세대는 분명히 우리가 전쟁이나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다음 세대의 분쟁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직시해야만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요
60년이 지날 때까지 이제 한 세대가 막았잖아요. 전쟁을 겪은 세대, 그 전쟁을 겪은 세대의 자식들, 형제들이 막아왔잖아요. 어떻게든 이건 안 된다. 안보를 지켜야 한다. 수천 년간 그 자식, 손자의 다음 때로 가면 그걸 잊잖아요. 이 반복되는 역사를 막아온 역사는 없습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 안보를 소홀히 하는 이 인류의 역사의 반복을 막을 방법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쟁 안 겪었죠. 네. 저희 아버님 세대가 네, 겪어졌죠.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전쟁은 안 했지만 학생 때부터 노년까지 죽어라고 전쟁 분위기 속에 살았다. 그러니 우리 아들 세대는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평화를 누려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걔가 군사훈련도 안 받고 군대도 안 가고 편히 살고 국방비 세금도 조금 내면 과연 그게 걔가 우리가 지킨 평화를 걔가 누리는 거냐.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아니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무위로 만드는 거냐.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죠. 그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기가 바뀌고 세계 정세가 바뀌고 시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이 발생하는 요인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처럼 똑같이 준비하고 있어도 이게 전쟁을 방지하는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바뀐 세대에 맞는 패러다임과 관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실수 중에 하나래요.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편히 살아라. 아니면 아버지의 고생을 잊지 말고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해라. 예. 그래서 사실 전쟁을 방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뭐 세금, 인생의 시간 투여, 그다음 국제관계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유럽 전쟁사를 보면 적이 아군이고 아군이 적이고 심지어 유럽 전쟁사는 어제까지 적이었는데 저쪽 편이었다 갑자기 동맹 바꿨다고 네네. 같은 편 돼서 저쪽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근데 우린 그런 경험 잘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도 많이 바꿔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과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서로가 대비를 하는 상태에서 전쟁에 발발할 가능성과 또는 서로가 전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 평화만을 이론적인 어떤 그런 평화만을 추구하는 상태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전자가 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결국은 전쟁의 역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결국은 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 알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자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오프닝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쟁 얘기 왜 그런 거 무서운 거 왜 자꾸 전쟁하고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전쟁이 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학문적으로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연구하는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